영재고등학교에 관한 그 로드맵 설명회고요. 지금 영재고 준비하시는 어머님들 같은 경우는 다 아는 내용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또 처음 이렇게 그 영재고 입시 설명회 오신 어머님들 계셔서 그냥 기초부터 제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면서부터 목이 잠겨서 오늘 뭐 제 얘기는 대략 한 1시간 이내에 끝날 것 같고요. 그 재원생 어머님들은 그 저기 선생님들이 나와 계시니까 오래간만에 선생님들 만나 뵙고 겨울방학 좀 어떻게 해야 될지 상담 받고 돌아가시면 될 것 같고요. 혹시 그 끝나고 나서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뭐 좀 질문이 있으시면 외부 어머님들은 제가 이 자리에서 남아서 상담을 간단하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번에 2025년도 그 교육부에서 발표된 게 2025년도부터 그 교육부 시행령을 바꿔서 뭐 특목고하고 자사고 이런 데를 없애겠다 이렇게 이제 발표를 했어요. 근데 이제 그 특목고 자사고에 과학고도 사실은 특목고잖아요. 과학고하고 영재고 이런 데는 다 빠진 거죠. 그러니까 영재고나 과학고는 계속 지속해서 뭐 2025년이건 어쩌건 간에 어쨌든 계속 지속되어지는 학교다. 그러다 보니까 좀 저학년 어머님들 같은 경우에 보면 특목고 자사고 쪽을 좀 희망하시다가 없어진다고 하니까 좀 영재고나 과고 쪽에 좀 급 관심이 좀 많아지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외에도 요즘에 아무래도 인문계보다는 자연계 쪽에 이제 관심이 많다 보니까 좀 상위권 어머님들 같은 경우는 꾸준하게 그러니까 영재고하고 과학고에 대해서 이렇게 선호도 조사를 해보면 굉장히 점점 높이 나오는 것 같아요. 2019년도에 선호도 조사해 보면 매년 계속 영재학교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고 그 다음에 과학고등학교에 대한 관심도도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어요. 보통 그러면 영재고나 과고를 몇 명 정도가 준비할까요? 전국적으로 보면. 준비하는 학생들. 대략 실제 영재고 입시 준비하는 과학고는 좀 다른데요. 영재고 입시 준비하는 아이들은 대략 한 5,000명에서 한 6,000명 정도 사이인 것 같아요. 한 5,500명? 요 정도 숫자로 보고요. 그러면 그 5,500이라는 숫자가 퍼센트로 얘기하면 대략 한 1.5% 정도? 그러니까 상위 1.5% 정도 아이들이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영재학교는 전국에 8개의 영재학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님들이 특히 이제 초등 어머님들 같은 경우에 보면 영재학교하고 과학고등학교를 혼돈하시는데요. 영재학교하고 과학고등학교는 선발 방식도 다르고요. 학교가 다른 학교예요. 근데 이제 영재학교에 보면 이름이 뭐 서울과학영재고, 뭐 경기과학영재고 이렇게 써 있다 보니까 영재고자를 안 붙여서 그냥 뒤에 뭐 서울과고, 그 다음에 뭐 경기과고 이렇게 그냥 부르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걸 과학고라고 어머님들이 이해하시는데 그건 과학고가 아니라 영재고예요. 영재고. 그래서 영재고는 전국에 8개의 영재고가 존재하고요. 존재하고 선발 인원은 대략 800명 정도를 선발합니다. 800명 정도를 선발하고요. 요게 지금 이 순서가 설립 순서대로 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설립된 데가 이제 한국영재, 그 다음에 서울영재, 서울과학영재, 그 다음에 경기, 대구, 대전, 광주, 세종, 인천 이런 식으로 순서대로 쭉 돼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영재고는 전국에 8개의 영재고가 있다. 그 정도 먼저 좀 알아두시면 되고, 지금 뭐 다 졸업생들은 배출을 해서 제일 늦게 생긴 인천 예술영재고 있죠. 인천 예술영재고, 이 인천 예술영재고가 작년에 졸업생을 배출해서 그때 그러니까 입시 결과가 나와 있죠. 그러니까 인천이 제일 마지막 영재고였는데 8개 영재고 중에서 이렇게 되고 있다.
경쟁률 먼저 좀 보여드릴게요. 경쟁률은 지금 이쪽 거 보면 돼요. 2020년도 경쟁률을 보면 되는데 경쟁률이 무시무시하죠. 경쟁률이 무시무시합니다. 특히 서울과학영재고가 영재고 중에는 제일 센데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경쟁률이 그다지 높지 않은 거로 표시가 되고요. 이 중에 뭐 세종이라든가 인천이라든가 뭐 대구라든가 뭐 이런 이쪽도 다 보면 웬만하면 뭐 20대 1, 뭐 30대 1 막 이래요. 보통 한 10대 1은 다 넘어가죠. 넘어가고 그래서 실제 지원한 학생은 11,000명인데 괄호에 있는 숫자가 실제 수요예요. 5,600명, 작년에 5,600이라는 숫자가 실수요자입니다. 이게 왜 실수요자냐면 애들이 영재학교 입학원서를 쓸 때 하나만 쓰는 게 아니라 여러 개 쓸 수 있어요. 여러 개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중복 지원이 가능합니다. 중복 지원이 가능한데 중복 지원은 가능하는데 지필고사라는 게 있어요. 영재학교를 볼 때면 지필고사를 봐야 되거든요. 근데 지필고사 날짜가 다 똑같은 날짜에 봐요. 그래서 자기가 지원을 해서 한 학교를 딱 선정을 해야 돼요. 지필고사를 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요 괄호 안에 있는 숫자가 실제 그 지필고사장에 나타난, 그러니까 원서는 여러 개 썼는데 그 중에서 자기가 하나를 초이스해서 간 거죠. 그러니까 그 경쟁률로 보시면 됩니다. 제일 경쟁률이 높은 학교들이 세종이나 인천 이쪽인데 세종, 인천, 뭐 대구 이런 데죠. 이런 데가 그 다음에 여기 보면 광주가 인원이 좀 적죠. 인원이 45명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이제 광주하고는 왜 이렇게 인원이 적냐면 광주 쪽에 광주가고가 반은 과학고 기능을 하고요. 90명 중에서 반은 과학고생으로 뽑고요. 반은 영재고생으로 뽑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반 그 지역의 좀 특성이죠. 그러다 보니까 인원이 좀 적은 거예요. 광주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경쟁률은 그러니까 지금 이러한 좀 서울이나 경기나 그 다음에 서울, 경기, 그 다음에 한과영 있죠? 한국영재 이런 데 같은 경우에 보면 이제 이런 데는 오히려 경쟁률이 좀 낮은 대신에 경쟁률이 낮은 대신에 좀 센 아이들이 많이 지원을 하고요. 그죠? 나머지 이제 밑에 이렇게 그 인천이나 세종이나 뭐 대구나 뭐 광주나 뭐 대전은 대전은 딱 중간인 것 같아요. 위치상으로는. 하여튼 그런 학교들은 좀 경쟁률이 좀 치열한 편입니다. 훨씬 치열한 편이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경쟁률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과학고등학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왜 이거 과학고등학교를 먼저 이거 같이 얘기를 하냐면 어차피 순서가요. 영재고 떨어진 아이들이 영재고가 보통 7월이면 6월 말 7월 초 이 정도 되면 입시 결과가 다 끝나요. 이제 그때 영재고 입시가 다 끝나고 나면 그 영재고 붙은 아이들 말고 떨어진 아이들 있죠. 이런 아이들이 다시 뭐예요? 과학고등학교를 지원합니다. 그러니까 영재고 떨어진 아이들이 과학고등학교를 지원해요. 물론 그냥 일반 아이들, 영재고 지원하지 않았던 일반 중학교 아이들 중에서 좀 상위권 아이들, 뭐 수학, 과학 좀 잘하는 아이들도 그 과학고를 지원하죠. 근데 어쨌든 뒤섞여서 어쨌든 지원을 하게 되는데, 이 과학고등학교는 특징이, 이것도 뭐 다 아시는 얘기일 텐데, 영재고는 전국 선발이잖아요. 영재고는 전국 선발인데, 과학고등학교는 지역 선발이에요. 그러니까 경기도 지역에 딱 하나 있죠. 그러니까 이 지역은 다 뭐 대부분이 지금 어머님 여기 서울에서 오신 분은 안 계시죠? 서울에 오신 분이 안 계시고 경기도 쪽에 이렇게 이제 지금 거주하는 어머님들 같은 경우는 다 경기 북과고 하나입니다. 그런데 경기도 이 굉장히 넓은 땅덩어리에 과학고등학교가 하나이다 보니까 경쟁률이 엄청나요. 전국 1위입니다. 100명 뽑는데 880명 지원합니다. 그래서 거의 9대1, 10대1 이 정도 되는 경쟁률이죠. 그래서 오히려 과학고등학교 들어가기가 더 힘들어요. 경기도 쪽에서는.
경기도 쪽에서는 과학고등학교 들어가기가 더 힘들다, 실제. 그래서 어쨌든 이건 지역 선발을 하니까 경기도 쪽에서는 경기 북가고 하나를 가게 돼 있습니다. 대략 9대1 정도, 8.8대1, 9대1 정도의 경쟁률을 갖는다. 과학고등학교는 전국에 한 20개가 아니라 20개의 과학고등학교가 있고요. 20개가 있고, 인원은 선발 인원은 대략 한 1,600명, 대략 한 1,500명, 한 1,600명 이 정도 선발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선발 인원은. 그러면 영재고하고 과고는 학교에 들어가면 같을까요? 다를까요? 그러니까 같은 교과목을, 그러니까 비슷할까요? 아니면 좀 다를까요? 들어갔을 때. 영재고 입학한 거하고 과학고등학교 입학한 거하고 그러면 학교 커리큘럼 있잖아요. 이게 비슷해요? 아니면 달라요? 어떨 것 같아요? 예? 다르다. 어떻게 다르죠, 그러면? 어떻게 다른지 몰라도 하여튼 다를 것 같아요. 좀 달라요. 그러니까 수학, 과학을 중점적으로 가리킨다는 면에서는 같을 수 있지만 실제적으로 커리큘럼을 운영하는 방식은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학생들 좀 이렇게 생활하는 거 물어보면 영재고 아이들은 어떻달까? 좀 약간 자율적이에요. 좀 자유로운 편이에요. 그러니까 가서 실험을 하거나 무슨 보고서를 쓰거나 무슨 공부를 하거나 이런 것들이 좀 굉장히 좀 자유로운 편이에요. 본인이 대학생처럼 수강 과목 신청해서 공부를 하고 중간에 막 공강도 있어요. 그러니까 수업이 없으면 대학생들 보통 어머님들 다 아시겠지만 수업 없으면 놀잖아요. 근데 놀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중간에 이제 이렇게 도서관에 가서 그냥 공부하고 있고 이제 이렇게 좀 굉장히 좀 자유로운 편이에요. 영재고 학교 분위기는. 그리고 수업이나 이런 것들도 주로 발표식이 많아요. 발표식 그냥 주로 이렇게 대학교처럼 이렇게 강의 듣고 발표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식 수업들이 많다고 그래요. 영재고 쪽이. 과학고는 좀 특목고예요. 특목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외고는 외국어 전문을 가리키는 그런 특목고잖아요. 과학고는 역시 마찬가지로 특목고예요. 특목고다 보니까 수학하고 과학을 심화 수업 위주로 가리키는 건 맞는데 1학년, 2학년 때 그러다 보니까 진도를 굉장히 빨리 나가야 돼요. 수학과학에 대해서 진도를 빨리 빼고 3학년 때 이런 심화 수학, 심화 과학 이런 쪽을 막 가리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과학고등학교는 좀 분위기가 아무래도 어떻다고 그래야지? 그러니까 좀 수업 위주.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요? 수업 위주. 물론 실험도 하고 걔네들도 보고서 하고 워낙 장비들이 좋으니까 그런 것도 다 하는데요. 근데 아무래도 좀 자율성보다는 좀 학교에서 좀 이렇게 프로그램에 의해서 이렇게 좀 아이들이 끌려오는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쨌든 내용 자체는 이제 그런데 학교의 차이점은 학교 분위기 차이점은 있다. 그러니까 영재고하고 과학고는 좀 자율성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더 큰 학교라고 보시면 돼요. 비슷한 어쨌든 수학하고 과학에 대한 심화 수업을 한다는 것은 같지만 좀 약간 프로그램 운영은 조금 다르다. 이 정도로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어머님들 익히 다 아는 걸 거예요. 이게 작년도 데이터인데요. 작년도 서울대 입학에 대한 데이터예요. 영재고나 과고는 수능 공부를 가리키는 곳이 아닙니다. 영재고나 과고는 수능 공부 있잖아요. 수능과 관련된 무슨 암기 과목을 가리키고 이런 수업을 하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영재고나 과고 학생들은 다 수시로 대학을 갑니다. 정시로 가는 아이들은요, 의대 가고 싶어서 따로 공부하는 아이들이에요. 정시 공부하는 아이들은 이제 그렇게 보시면 돼요. 대부분의 아이들은 다 그냥 수시로 대학을 간다. 그러니까 그 학교에서 그냥 학교 생활을 충분히 하면 충분히 자기가 원하는 대학들을 이제 진학하게 된다. 물론 그 학교 내에서도 레벨이 있죠, 아이들이. 과학고나 영재고에서 선호하는 학교는 이러한 카이스트나 이런 과학기술 영재원, 그러니까
기술원, 과학기술원 쪽일까요? 아니면 서울대일까요? 카이스트하고 서울대 어디를 더 선호할까요? 카이스트요? 서울대예요. 서울대. 그래도 서울대를 지원하려고 해요. 물론 좀 뭐 학교마다 특성은 좀 다를 수 있는데 그래도 예를 들면 서울과고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과고 중에서 좀 제일 센 과고라고 하는 제일 센 영재고라고 하는 서울과학영재고 같은 경우도 카이스트하고 서울대 이렇게 비교하면 다 서울대 가려고 해요. 그래서 어쨌든 서울과고가 서울대에 수시 최초 합격한 게 46. 그러니까 뭐 한 반 정도는 그냥 보낸다 이거 반 정도. 그러니까 재원생의 반은 서울대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뭐 경기과고도 만만치 않죠. 반 정도 간다. 대전과고도 뭐 40명. 뭐 반은 안 되지만 하여튼 그래도 한 40% 간다. 그 다음에 좀 늦게 생긴 학교 있죠? 늦게 생긴 학교. 인천, 세종, 이런 데도 30명은 가요. 30명. 그러니까, 대략 한 30% 정도? 이 정도는 30% 이상 가죠. 한 40%. 40% 정도 간다. 그러니까, 보통 보면 잘 가는 학교는 한 5, 60% 가고요. 못 가도 어떻게 간다? 한 40%. 재원생의 40%는 서울대 간다. 이런 분위기예요. 서울대 간다. 여기선 여기 한국과학영재학교 있죠? 한과영이라고 하는 부산에 있는. 이 한과영은 왜 이렇게, 이건 2018년도 자료예요. 2018년도 자료인데, 19년도 자료는 아예 공개를 안 했어요, 이 학교는. 안 한 이유는, 이 한과영은 원래 카이스트 부설학교예요. 카이스트 부설학교라, 여기 아이들은 카이스트 부설이라 공부 잘하는 아이들이 그냥 의련히 카이스트 간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서울대를 안 가고 카이스트를 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여기는 워낙 좀 이게 글쎄요 과학 영재 학교 중에는 한과영이 보통 한 2위가 여기 경기과고랑 해서 비교하면 뭐 경기과고나 한과영이나 좀 비슷한 학교예요. 레벨로 보면 비슷한 학교이기 때문에 뭐 선호도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한과영이 더 낫다는 사람도 있고 어디는 뭐 경기영재고가 더 낫다는 아이들도 있고 그런데 어쨌든 간에 그 정도 학교 레벨급이거든요. 그런데 서울대를 22명 분이 못 보낸 게 아니라 안 보낸 거예요, 이건. 그리고 아예 공개를 안 해요, 여기선. 기분 나빠서. 이거 가지고, 서울대 가지고 자꾸만 데이터 내니까 기분 나빠서 공개 안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굉장히 훌륭한 아이들이 어쨌든 공부하고 있는 곳이죠. 그래서 어쨌든 서울대 입학 현황은 이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카이스트, 포스텍, 그 다음에 지스트, 디지스트 이런 데 있죠. 다 과학기술원 쪽에. 그러니까 서울대를 안 가면 그 다음부터는 뭐 과학기술원에 아이들이 이제 다 등록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카포지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다 과학기술원들이에요. 카이스트, 포스텍은 원래 이제 사실은 이건 이제 정부 기관에서 한 거는 아니죠. 사립학교인데 그래도 이제 과학기술원으로 우리가 취급을 해줘요. 그러니까 워낙 이제 연구 쪽으로 많이 하니까. 그다음에 지스트, 그다음에 디지스트. 그러니까 뭐 광주 쪽에 있는 거하고 대구 쪽에 있는 과학기술원 얘기하는 거죠. 이런 데도 뭐 엄청나게 가죠. 실제 진학률을 보면 뭐 거의 대부분 그냥 간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럼 여기 안 들어간 애들은 다 어디 가냐? 그러면 이러한 과학기술원, 서울대도 아니고 과학기술원도 아닌 아이들은 그 다음부터는 뭐 연대도 가고요, 고대도 가고요, 한양대도 가고요, 이렇게 뭐 그래요. 뭐 성균관대 여기까지도 가겠죠. 그래서 어쨌든 그런 데를 거의 대부분이 그냥 수시로 진학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지금 여기 장부터 나오는 것은 영재학교 학교 커리큘럼에 대해서 제가 그냥 정보, 아무래도 어머님들 뭐 보신 어머님들도 계실 텐데 쭉 보면 일반 고등학교 수업 같지 않죠. 이게 한과형 프로그램인데요. 보면 뭐 대부분이 다 연구하고 뭐 실험하고 이런 수업들이고 거의 뭐 대학생들 공부하는 그런 프로그램이라는 걸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인천과학예술영재학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보면 뭐
아무래도 예술영재학교 이러다 보니까 좀 약간 그 융합형 프로그램의 어떤 특성들을 좀 갖는 거를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어쨌든 뭐 과목들을 보면 우리가 고등학생들이 공부하는 그런 교과목은 아니에요. 남아 있고 뭐 이 정도 그냥 참고해서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지금까지는 제가 영재학교에 대한 일반적인 개괄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영재학교하고 과학고가 뭐가 좀 다른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이제 선발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영재학교 선발 방식은 크게 3단계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영재학교 입시는 크게 3단계로 이루어져 있고 1단계가 서류예요. 1단계가 서류입니다. 자소서. 이 서류를 집어넣는 건 아까 얘기했듯이 한 학교만 집어넣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여러 학교를 집어넣을 수 있어요. 그럼 8개 다 집어넣을 수 있냐? 집어넣을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는 안 집어넣어요. 자소서 쓰기도 너무 힘들고요. 학교 선생님이 추천서 8장 받으려면 짜증낼 거예요, 아마. 그래서 그렇게는 좀 안 쓰고요. 자기가 자기 능력치에 맞는 어떠한 그 영재고를 이제 선정해서 집어넣게 되죠. 집어넣게 돼서 어쨌든 자소서, 추천서 이런 거를 받아야 되고, 추천서 특히 영재고 입시를 좀 염두에 두시는 어머님들 같은 경우는 학교 선생님 있죠. 담임 선생님이건 뭐 수학과학 선생님이면 더 좋죠. 그런 선생님하고 좀 친하게 지내시는 게 좋아요. 평상시 좀 잘 얼굴도 뵙고 이렇게 해서 좀 어쨌든 좋은 추천서를 받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추천서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학생 기록부가 들어갑니다. 근데 이 학생 기록부에 대해서 좀 잘 아셔야 되는데, 보통 고입에 관한 학생 기록부는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등학교 입시하려면 자사고나 특목, 과고도 마찬가지예요. 과학고등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과학고등학교에 우리가 자소서 들어갈 때 수상실적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고등학교 입시에서 수상실적 출력물에서 빼면 수상실적 나와요? 안 나와요. 다 삭제돼서 출력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영재고의 생활기록부는 다 나와요. 수상실적까지 다 나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영재고는 교육부 소관이 아니에요. 영재교육특별진흥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학교예요. 그래서 그 생활기록부를 출력하기는 하는데 출력해서 그런 것들이 지워지거나 이러질 않아요. 그래서 그 출력물 보면 보통 일반적으로 뭐 예를 들면 외대부고를 간다. 아니면 여기 성남외고를 지원을 한다 그러면 생활기록부 출력하잖아요. 그럼 다 지워져서 나와요. 다 지워져서 나오는데 영재고 입시는 그냥 다 들어갑니다. 다 볼 수 있어요. 다 볼 수 있도록 출력되어 있습니다. 출력되어 있고, 그 다음에 전학년, 전교과 다 봐요. 여기서 이제 많은 어머님들이 질문을 하시는 것 중에, 그러면 우리 아이는 수학과학은 엄청 잘하는데 다른 과목이 B나 C가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많으면 곤란해요. B, C가 한두 개 있는 건 괜찮은데요. 많이 있으면 1차 서류 통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요즘 분위기는 그렇더라고요. 예전에는 그냥 1차 무조건 다 원서만 넣으면 다 뽑아줬어요. 예전에는 다 애들 2단계 시험 보러 갔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자르더라고요. 잘라요. 그래서 1단계 서류 통과가 안 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그래서 1단계 서류 통과가 안 되는 애들이 종종 있어요. 그리고 학교에서 선발할 때 1단계에 대해서 점차적으로 그런 것 같아요. 학생 기록부에 대한 좀 성실성 있잖아요, 아이들. 이런 것들을 좀 판단을 해요. 그래서 특히 주요 과목에 좀 B가 있고 C가 있고 이런 건 좀 치명적이에요. 치명적입니다. 그러니까 뭐 하나 정도, 2개 정도까지는 괜찮은데 이게 막 여러 개 있으면 좀 곤란해요. 학생 기록부 관리 좀 잘 하셔야 돼요.
그리고 학생기록부는 좋을수록 좋아요. 그러니까 가능한 한 올해가 좋기는 한데요. 이렇게 뭐 다 모든 과목까지 좀 다 이렇게 아이가 골고루 잘해요. 국어도 잘하고, 뭐 영어도 잘하고, 뭐 다른 과목들도 사회 과목도 잘하고 이러면 참 좋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그게 좀 기본 전제예요. 근데 꼭 그게 100%가 아니더라도 너무 많으면 안 된다. 그러면 설사 2단계에 간다 하더라도 진짜 지필 실력이 아주 탁월하지 않는 한 좀 떨어질 확률이 너무 커요. 그러니까 같이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꼭 이때 끝나면 이건 싹 없어지는 게 아니라 이거 통과하면 이거는 싹 없어지고 2단계 성적으로만 딱 보고 이러지 않고요. 그냥 이 전체를 하나의 그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일괄적으로. 이렇게 평가한다고. 이게 3단계까지도 아마 이렇게 이 내용이 이렇게 반영이 된다고 보셔야 돼요. 뭐 이거를 아주 정량적으로 평가하진 않아요. 이게 몇 점 이상이 돼야 된다 이런 건 없어요. 그런 건 없는데 역대 아이들에 대한 이렇게 보면 내신 성적이 그다지 좋지 않았던 아이들 같은 경우에 이렇게 뭐 BC 좀 많았던 애들 있잖아요. 그리고 좀 그랬던 아이들 같은 경우에 좀 붙는 케이스는 좀 희박해요. 희박하니까 학생부 관리 좀 꼭 좀 잘 염두에 두셔서 하셔야지 2단계 할 수 있다. 그래서 요거는 좀 그렇게 좀 잘 정리하시고, 그리고 선생님하고 좀 그 담임 선생님 또는 특히 이제 수학과학 선생님들하고 좀 친하게 이렇게 좀 지나는 거, 이거를 꼭 좀 하셔야 돼요. 1단계에서. 그 다음에 이제 2단계가 있는데요. 2단계는 지필고사예요. 2단계 지필고사를 요 며칠 전에 특목고 자사고 없앤다 요 얘기하면서 교육부에서 잠깐 영재고의 지필고사를 언급을 했어요. 없앨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일부 나왔었는데 저는 그 이후에 후속 조치가 좀 조만간에 나오지 않을까라고 저도 좀 봤어요. 근데 아직까지는 아무런 얘기가 없어요. 아무런 얘기가 없다가 그 다음에 서울과학고가 뭐 발표했어요? 서울과학고 발표한 거, 서울과학고에서, 그러니까 서울과학영재고에서 발표한 내용 모르세요? 의대 가고 이러면, 다 환불하겠다 그래서 뭐 그게 1,800만 원인데 뭐 그거 한번 난 적 있잖아요. 그리고 아당초 그런 애들 안 받겠다. 그런 애들 뭐 해가지고, 그거죠. 그 다음에 그거 하면 뭐 상이고 뭐고 다 회수하겠다. 먼저 뭐 그런 그 골조의 얘기 나왔잖아요. 그냥 그 정도로 끝나면 좋을 듯 싶은데, 현재 분위기로는 그 후속 얘기가 안 나와서, 워낙 요새 전국이 시끄러워가지고, 정시 확대 등등 시끄러워서 뭐 교육부에서도 그냥 그 얘기가 잠깐 나오길래, 이거 뭐지? 이렇게 저도 좀 굉장히 좀 긴장해서 봤어요. 지필고사가 없어져? 그러면 영재학교가 과학고 애들처럼 선발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의 생각을 좀 잠깐 했었어요. 근데 아직까지 후속 조치가 안 나와서, 그거는 좀 당장 지금 현재 입시 준비하는 2학년 아이들 있죠. 2학년 아이들은 좀 이게 갑자기 팍 발표되면 차질이 있을 수는 있는데, 아직까지는 뭐 발표가 없는 걸로 봐서, 그냥 제 느낌적으로는, 제가 뭐 틀릴 수도 있는데, 느낌적으로는 그냥 넘어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생각은 갖고 있어요. 어쨌든 잠깐 언급이 된 적은 있어요. 거기에 그 2차 지필고사 폐지 문제에 대해서 언급한 적이 있어요. 그 교과부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 거기에 이렇게 쭉 문서에 보면 나와 있는데, 그거는 현재까지는 그냥 넘어가는 것 같아요. 근데 이 2단계 지필고사가 영재고 입시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얘가 굉장히 커요. 거의 이것에 의해서 당락이 결정된다라고 보셔도 돼요. 2단계가. 그러니까 2단계를 얼마나 잘 보느냐에 따라서, 2단계는 지필고사예요. 이 지필 시험을 얼마나 잘 보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돼요. 물론 2단, 그러니까 요거하고 이제 섞어서 이제 3단계, 여기 3단계 캠프 대상자들을 이제 뽑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거의 대부분의 아이들이 통과를 해요. 1단계는 거의 대부분이 통과합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웬만하면 통과해요. 아까 얘기했듯이 막 BC 여러 개 있는 애들, 그런 애들만 좀 떨어지고요. 웬만하면 통과해요. 웬만하면 통과하는데, 문제는 이제 2단계 시험을 딱 보고 나면, 요 3단계 넘어갈 때 3단계 소집 인원이 보통 한 2배수?
내지는 한 2.5배수 정도를 여기 통과한 아이들 중에서 이제 3단계에서 한 2배수 내지 2.5배수 이 정도 아이들을 데리고 창의성 캠프를 하는 거예요. 다시 이제 면접 이런 것들을 다시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아이들을 추려내는 건데 어쨌든 이 시험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해요. 지필고사가. 그럼 지필고사를 뭘 보냐? 뭐 당연히 뭐하고 뭐 봐요? 수학하고 과학 보는 거죠. 뭐. 수학하고 과학을 본다. 근데 수학하고 과학에 대한 지필고사를 보는데 그러면 그 시험의 난이도는 어느 정도 되냐? 난이도가 어느 정도 되냐라고 하면 그냥 경시 수준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경시 수준이다. 그러니까 그래서 경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이 정도의 수준 자체가 경시 수준이니까 경시 공부를 시켜야 되는 거다. 여기를 가려면. 그러니까 학교 내신 정도의 수준을 가지고는 좀 곤란하다.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그냥 경시 정도의 수준이다. 그래서 아이들이 수학에 대해서도 경시 공부를 하는 거고 아이들이 그 다음에 그 과학 과목에 대해서도 경시 공부를 하는 거죠. 과학은 4가지를 다 봅니다. 물화생지 이렇게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4가지 그 다음에 수학 이렇게 해서 지필고사를 보죠. 지필고사. 그러면 이 지필고사 준비를 하기 위해서 언제부터 그러면 시작하는 게 좋냐? 아이들이. 그렇잖아요. 이게 이 시험 준비를 하려면 이게 그럼 몇 학년 때부터 이거 달라붙어서 해야 되냐? 이 경시 준비를. 그렇잖아요. 이 경시 준비를 몇 학년부터 해야 되냐라고 생각하면 좀 일찍 시작하면 할수록 좋아요. 일찍 시작하면 할수록 좋은데 이제 문제는 너무 일찍 시작하면 어떤 병폐가 있냐면 아이가 이 학교에 붙으면 괜찮은데 만약에 떨어졌을 때 그렇잖아요. 만약에 떨어졌을 때 어떤 저기가 좀 나타날 가능성이 있냐면 학습 밸런스가 좀 깨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수학과학은 엄청 좋아하고 잘하는데 뭐를 못해요? 뭐 국어나 영어 이런 데가 이제 이렇게 안 되는 거죠, 아이가. 그러니까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이 학교를 가면 그냥 수학강 열심히 그냥 하면 좋은데 그래서 이제 이쪽에 되는데 만약에 떨어졌을 때 그 출구 전략이 좀 깝깝한 거죠. 너무 좀 어렸을 때 달라붙게 되면 그렇잖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너무 그러니까 일찍 시작하는 경우는 그것도 좀 염두에 두셔야 돼요, 어머님들이. 그러니까 수학과학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과목 부분들도 좀 학습 밸런스가 무너지지 않도록 좀 관리를 좀 해주셔야 된다. 근데 통상 보면 아이들이 한 중학교 1학년 3월달 있죠? 1학년 올라갈 때 그 정도부터 좀 시키시면 좋을 듯 싶어요. 그 정도면 물론 뭐 그보다 더 일찍 시작하는 아이들도 있는데 한 중학교 1학년 한 3월달부터 좀 준비를 시키면 그때부터 이제 영재 입시 트랙으로 진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태까지 그 전까지는 그냥 이렇게 아이가 뭐 선행도 하고 뭐 이렇게 했다면 중학교 1학년 정도부터는 이제 경시 트랙, 그러니까 영재고 입시 트랙으로 들어와야 되는 거죠. 영재고 입시 트랙으로. 그 트랙에 대해서는 뒤에 쪽에서 좀 다시 자세히 얘기를 좀 드릴게요. 근데 어쨌거나 보통 그 정도 하면 좀 할만하다. 그런데 이게 2학년 돼서 시작을 하면 자꾸만 확률은 점점 떨어져요. 안 된다는 건 아닌데 2학년 한 1학년 겨울방학 정도 하면 어떻게 됩니까? 뭐 할 수는 있겠죠. 할 수는 있는데 점점 이 경시라는 게 애가 이제 계속 좀 해봐야 되는 게 좀 어려우니까 이걸 좀 일찍 좀 시켜주는 게 좋은데 1학년 말부터 하면 안 되는 건 아니지만 확률적으로 보면 좀 떨어져요. 그러니까 먼저 시작했던 애하고 좀 늦게 시작했던 애하고 좀 차이점은 좀 있어요. 근데 뭐 그거를 딱히 이게 뭐 된다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데 좀 하여튼 굉장히 좀 더 열심히 해야죠. 근데 늦게 시작하면 할수록 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죠. 그래서 2단계 그렇게 하고 3단계는 2단계에서 대략 아이들을 한 2배수 또는 한 2.5배수 이 정도 출연해서 3단계 캠프를 이제 다시 또 학교에 불러들여요. 합격자 애들 다 다시 불러들여서 면접 보고 이런 거 해요. 어떤 학교는 면접보다는
하루 종일 또 시험만 보게 하는 학교도 있어요. 학교마다 좀 다르긴 한데 대부분은 그냥 면접하고 해요. 근데 이 면접이 그냥 인성 면접도 물론 있지만, 그러니까 학생 기록부에 대한 인성 면접 있잖아요. 너 뭐 우리 학교에 왜 오려고 해? 뭐 이런 거 들어오면 어떻게 공부할 건데? 뭐 이런 거 물어보는 건 인성 면접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게 아니라 실제 수학 과학에 대한 심층 면접도 봅니다. 심층 면접도. 왜냐하면 여기 지필고사에서 월등하게 잘 본 아이들은 그냥 붙겠죠, 그죠? 그런데 이 지필고사를 봤을 때 대충 커트라인 언저리에 붙어 있는 아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플러스 마이너스 얼마 정도. 만약에 100명이다. 100명이다 그러면 한 80, 뭐 한 70등에서부터 한 뭐 150등 사이 정도에 있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이런 아이들. 이런 아이들은 검증을 아주 철저히 해보려고 할 거 아니에요. 학교 입장에서 보면. 그렇잖아요. 그런 것들도 다시 한번 좀 검증하려고 하고, 그 다음에 또 뭐, 그렇죠.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은 2단계에서 판별이 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근데 거기에 이제 언저리에 걸리는 아이들, 커트라인에 이렇게 분포하는 아이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은 이제 3차 캠프에서 이제 걸러내려고 하는 거죠. 구체적으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제가 물을 먹고 좀 할게요. 목이 계속 잠겨서. 그 다음에 이제 우선선발 제도인데요. 우선선발 제도는 1차 우발을 하는 학교들도 있어요. 1차 우발. 1차 우발은 어떤 거냐면 그냥 학생 기록부 딱 보고 그냥 선발하는 거예요. 얘 뭐 딱 보니까 얘는 그냥 뭐 2차 시험 안 봐도 되네? 이런 거 있잖아요. 1차 우발로 이렇게 그냥 아예 탁 뽑는 아이들이 있어요. 세종하고요. 대구. 이런 데가 1차 우발을 합니다. 그러니까 1차 우발은 어쨌든 그 학생 기록부 가지고 그냥 그 학생 기록부만 그러면 서류만 보고 딱 그러냐? 그렇진 않고요. 그 입학사정관들이 찾아가요. 그 학교에 직접 찾아가서 그 내내들을 직접 면접을 해요. 심층 면접을 해서 얘가 진짜인지. 근데 보통 보면 입학사정관들이 보통 한 2, 30분 얘기해보면 알지 않나요? 얘가 깊이가 어느 정도 되는지 이제 금방 파악이 되니까 그냥 학생 기록부 봐가지고 그렇게 해서 아이 만나봐서 이렇게 해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왜 그렇게 하죠? 선점이죠, 선점. 다른 학교 가지 못하게. 그럴 거 아니에요. 1차는 서류를 여러 개 넣었을 테니까 야, 너 2차 시험 안 봐도 붙여줄게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그럼 뭐 수락하면 그럼 2차 시험장에는 나와 이러는 거죠. 시험장에 나와 앉아 있으면 너는 그냥 무조건 붙여줄게 이런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제 이렇게 우선 선발도 있다. 그러니까 학생 기록부가 좋으면 아까 얘기했잖아요. 좋은 게 진짜 좋으면 이게 뭐 이렇게 끝나고 나가는 게 아니라 나중에 이게 3차까지 다 이렇게 연결돼서 통합적으로 일괄 선발하기 때문에 어쨌든 학생 기록부가 좋으면 우선 선발에 걸릴 수 있어요. 저희 학원 같은 경우도 올해 대구의 대구 영재 학교에 한 학생이 우선 선발로 1차 우선 선발로 붙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케이스가 있고요. 대부분은 2차에 우선 선발을 해요. 2차 끝나고 나서. 그러니까 2차 끝나고 나면 2차 지필고사 보고 나면 지필고사 성적이 쭉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미리 걔네들은 아주 성적이 우수한 아이들은 미리 그냥 쭉 추려내죠. 추려내서 왜냐하면 그게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걔네들은 어차피 아주 뛰어난 애들이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2차 지필을 했으니까 걔네들을 굳이 면접해가지고 이렇게 시간 낭비할 필요는 없잖아요. 걔네는 어차피 붙을 아이들이니까 위치 우발로 뽑아놓고 나머지 이제 애들을 데리고 이제 캠프를 좀 심층적으로 더 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얘네들까지 괜히 껴가지고 섞어놓고서 막 하려고 하면 어차피 뽑힐 아이들인데 굳이 그 아이들을 그럴 이유는 없으니까 대부분은 2차 지필고사 끝나고 나서, 그러니까 2차 지필 끝나고 나면 이제 그럴 때 좀 미리 아이들을 선발을 해서 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2단계 통과한 후에 보통은 지필고사 끝나고 난 다음에 보통 우발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선 선발 제도가 있다는 것도 좀 알아두시고요. 안 움직이네요.
2단계 평가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얘기했는데요. 2단계 평가는 학교별로 이렇게 시험을 봅니다. 뭐 특별한 거는 없고요. 대부분은 서울 영재고만 3교시까지 보고요. 3교시까지 봐요. 그러니까 수학과학에 대해서 2교시가 그 창의성 1, 2 뭐 이렇게 나눠질 거예요. 창의성 검사 1, 창의성 검사 2 이런 식으로 나눠져서 창의성 검사 2는 약간 통합적인 어떠한 그 아이 문제 해결력을 측정하고요. 통합적인 문제 해결력을 측정하고 요거 2교시는 창의성 검사 1 영역은 좀 그냥 과목별 뭐 수학이면 수학, 과학이면 과학, 과학에서도 뭐 물리 뭐 이런 식으로 좀 과목별에 대한 어떠한 평가들이 이루어지고 요거는 좀 통합적인 어떤 평가들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뭐 1교시는 그냥 영재성 검사 간단한 거 아이들의 좀 영재성에 대해서 평가하는 이러한 시험을 보고요. 서울영재는 나머지 학교들은 거의 대부분이 1교시, 2교시 그래서 1교시는 뭐 수학, 뭐 2교시는 과학 뭐 이런 식으로 나눠서 보든가 이렇게 합니다. 세종하고 인천은 마찬가지로 3교시를 보는데요. 세종하고 인천은 출제를 좀 공동 출제를 해요. 문제를 공동 출제를 하고 근데 똑같이 나오진 않고요. 그러니까 공동 출제 방식으로 해서 거기서 좀 뽑아서 씁니다. 같이 해서 그렇게 쓰는 편이고 그렇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그 수학하고 과학에 대한 그 난이도는 경시 정도의 난이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인 것 같은데요. 벌써 빨리 나갔네. 자, 이제 스케줄입니다. 스케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경시의 시작은 중학교 1학년부터 수학 같은 경우 수학을 먼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수학은 중학교 1학년부터 시작을 하는 게 좋은데 그 경시를 하려면 선행은 어디까지 돼 있어야 되냐면요. 수학 선행이 고등학교 1학년 거까지는 돼 있어야 돼요. 선행이 고등학교 1학년 거까지는 돼 있어야 돼요. 1학년 1학기 2학기 그러니까 수학이죠. 지금 교과정 바뀐 걸로 거기까지는 나가 있어야 돼요. 더 이상의 선행은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 영재고 입시 트랙으로 들어왔을 때 선행을 병행해야 되냐? 아닙니다. 영재고를 준비하려면 그냥 고등학교 1학년 과정까지만 선행을 하시고요. 그 다음부터는 무조건 그냥 경시 수학만 해야 됩니다. 선행할 시간 없어요. 만약에 떨어질 거를 염두에 두셔서 자꾸만 이렇게 미련을 가시면 선행에 대해서 미련을 가지실 거면 아예 시작을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그냥 고등학교 1학년 과정까지 딱 선행하고 그 다음부터는 바로 경시 트랙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경시 수업을 하셔야 돼요. 선행은 더 이상 이렇게 자꾸만 미련 갖지 마시고 그냥 여기에 몽창 그냥 투자를 해야 됩니다. 선행할 시간이 없어요. 그러면 선행은 언제 하냐? 영재고 입시 끝나고 나서 하세요. 영재고 입시 끝나고 나서 그러니까 3학년 여름방학 그때부터 어쨌든 붙건 떨어지건 간에 그때부터 달리면 됩니다. 그때부터 하면 되잖아요. 그때부터 달려도 아이들이 보통 경시 수학을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 그 정도 굉장히 노력을 해서 애들이 받아들이는 아이들이면 중학교 3학년 여름방학 때부터 안 했던 선행을 그때부터 달리기 시작해도 고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고등학교 과정을 웬만큼 다 끝내고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저희 학원에서 그 졸업생 애들, 그 영재학교 준비하는 애들, 걔네들 지금 막 하고 있어요. 해서 거의 다 끝나가요. 단원 한 번. 그리고 겨울방학 때 다시 심화시키고 이렇게 할 거거든요. 그래서 할 겁니다. 그냥 참고로 영재학교에 붙으면 선행학습을 해야 되냐 이 문제 있잖아요. 영재학교 붙었어요. 그러면
선행을 고등학교 과정에 대한 선행 수업을 하고 들어가는 게 좋냐 안 하고 들어가는 게 좋냐 그냥 결론 답은 하고 들어가는 게 좋다. 왜냐하면 워낙 이제 과학 그 영재학교도 어차피 커리큘럼 자체가 이제 이게 기본적으로 수학에 대해서 심화 과정을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고등학교 과정까지는 좀 그래도 선행이 돼 있는 게 좋아요. 좋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끝나고 나서 선행을 한다. 그래서 선행에 대해서는 미련을 갖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영재고 입시를 하려면 그냥 경시 트랙으로 들어가야 된다. 고등학교 1학년까지만 선행한다. 이렇게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과학은 초등학생 같은 경우는 만약에 중학교 과학이 안 돼 있으면요. 일단 중등과학부터 먼저 끝내야 되겠죠. 그죠? 중등과학인데 지구과학이나 뭐 생물이나 이런 것들은 좀 중학교 과정이라 하더라도 외우면 되는 거니까 일단 물리화학 위주로 해서 선행을 시키면 돼요. 먼저 중등과학부터 선행을 시키면 되는데 저희 학원 같은 경우는 보통 한 5개월 과정으로 그냥 완성반들이 있어요. 초등학교 어머님들 같은 경우에 영재고를 준비하려고 하면 일단 중등과학을 물리하고 화학 위주로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나와서 5개월이니까요. 시간이 많이 투자되는 건 아니에요. 일주일에 한 번, 주말에 한 번 나와서 5개월. 그러니까 대략 한 20회 정도 한다는 얘기예요. 20회의 중등과정에 대해서 물리화학이 끝나는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그게 끝나고 나면 이제 본격적으로 물리, 화학 이렇게 과목별로 물원, 화원 이때부터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뭐 물투, 화투 이렇게까지 이제 점점 해야 되는 거니까 일단 물리화학을 먼저 좀 해놓으면 됩니다. 그리고 생물하고 지구과학은 한 2학년 그러니까 입시반에 들어갈 때 그때부터 해도 되고요. 늦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2학년 입시반부터 지구과학하고 생물은 그때부터 해도 늦지 않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짤 때는 일단 수학이 굉장히 중요해요. 수학이 중요하니까 수학부터 먼저 중학교 1학년 하여튼 입학 3월 달부터는 좀 들어갈 수 있도록 스케줄을 좀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지금 현재 우리 아이가 그때까지 나가기 좀 힘들어요 라고 하면 조금 늦춰질 수는 있어요. 늦춰질 수는 있는데 그래도 너무 늦으면 좀 자꾸만 확률은 떨어지니까 붙을 확률은 점점 떨어지니까 그렇게 돼야 됩니다. 개 중에 어머님들 같은 경우에 이제 이러시는 어머님들이 있으세요. 우리 아이는 영재고를 갈 건 아닌데 영재고 입시를 준비하다 보면 고등학교 가서 떨어지더라도 수학을 잘한다는데 그리고 고등학교 그 선배 엄마들 얘기 들어보면 고등학교에서 탑치는 아이들 보면 대부분이 다 영재고 준비했던 애들이던데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으시는데 저는 그냥 개인적인 생각에 영재고를 그냥 이런 거지 꼭 들어가지 않고 그냥 끝나고 나면 그러니까 영재고 입시를 실패해서 그러니까 뭐 꼭 들어갈 건 아니지만 그냥 경시 수학이 좀 해놓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영재고 입시를 접근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무슨 얘기인지 아직 제가 어떤 표현을 하는지 알겠죠? 그러니까 꼭 보낼 건 아닌데 그래도 경시 수학을 좀 시키면 좀 좋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또 다른 학원에서 어머님들을 이렇게 그렇게 현혹하기도 하는 것 같아요. 인원수를 막 늘리기 위해서.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가성비 떨어지는 일이에요. 그거는 그렇잖아요. 이게 좀 트랙이 달라요. 그래서 이럴 수는 있죠. 그러니까 진짜 최선을 다 하다가 해봤는데 떨어졌어. 그래서 일반고를 가는 거야. 그거야 어쩔 수 없지만 그게 처음부터 경시수학을 하다 보면 이게 뭔가 이렇게 나중에 나는 우리 애가 영재고 갈 건 아니고 경시수학을 좀 시키다 보면 뭐 고등학교 가서 그거는 너무 이렇게 좀 그 가성비 떨어지는 일이에요. 괜히 거기다 이렇게 투자하는 것보다는 그냥 꼼꼼하게 그 선행하고 심화시키고 이러시는 게 답이에요. 차라리 그냥 오히려 그래도 다 잘해요. 가면 그러니까 다른 길이니까 그렇게 접근하는 건 별로 옳진 않아요. 그래서 영재고는 제 생각에는 그 진짜로 이렇게 좀 목표의식을 가지고 영재고를 가야 되겠다. 이런 아이들이 좀 도전하는 게 좋습니다. 근데 이제 이 경시 수학 자체가 워낙 이제 쉬운 게 아니잖아요. 어렵다 보니까 이제 어머님들이 우리 아이가 저거를 버텨낼까? 뭐 잘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어머님들 계시는데
그거는 일단 하기도 전에는 사실은 잘 모르죠. 모르잖아요. 아이가 잘할지 안 할지 뭐 이런 것들은 실제 시켜봐야지 아는 일이고 그런 거니까 아이들 보통 좀 시켜보면요. 못하는 애들은 안 하겠다고 해요. 자기 못하게 못겠다고. 못하겠다고 해요. 아니, 뭐 얘기해요. 뭐, 내가 학원 가기 싫고, 그럼 못 보면, 거기 가서 뭐, 이거 뭐, 생각하라고 그러는데 하나도 모르겠는데, 뭐, 거기 앉아있겠어요. 저희도 물론 이제 테스트도 보고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하면 되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우리 아이는 영재고는 아닌데, 이제 목표는 과학고예요. 과학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어머님들도 계세요. 근데, 아까 했듯이 영재고하고 과학고는 조금 약간 분위기는 다른 학교인 건 맞지만 들어가는 경로로 보면 들어가는 경로 있잖아요. 확률적으로 과학고를 진학하기 위해서는 영재고 입시를 거치고 떨어지고 나서 과학고를 가는 게 훨씬 확률이 높아요. 왜 그러냐면 과학고는 지필고사는 없잖아요. 과학고등학교 들어가서 시험 봤다는 얘기는 없잖아요. 과학고등학교는 그냥 원서 넣고, 그죠? 자기소개서 1차 뭐 자기소개서 쓰고 학생기록부 넣어가지고 원서 넣으면 그 과학고등학교에서 나오잖아요. 각 학교 다 돌면서 1대1로 다 면접해요. 진짜 얘가 그런지 아닌지 다 면접해서 거기서 이제 뭐 한 2배수나 2.5배수 이렇게 애들 선발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캠프 하거든요. 학교에서. 그 캠프에서 이제 아이들을 뭐를 하냐면 거기서 심층 면접을 시키는 거예요. 심층 면접을 하는데 그 심층 면접이 그냥 무슨 다른 게 아니라 수학과학에 대한 심층 면접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수학과학에 대한 심층 면접은 방법이 영재고랑 똑같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준비했던 아이들이 훨씬 유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정교권이라 하더라도 진짜 수학과학이 좀 잘하는 아이들 축에 든다 하더라도 그냥 준비 안 했던 아이들이 과학고등학교 그 심층면접장에 가잖아요. 그러면 좀 잘 대응을 못해요. 그런 준비들을 많이 한 아이가 아니니까. 그냥 학교에서 내신 정도 관리 잘하고 정교권인 정도거든요, 아이가. 저희 학원에 올해 같은 경우도 보면 영재고 입시에서 떨어졌던 아이들 중에 2명이 붙었어요. 국가고에. 2명이. 그러니까 영재고 입시에서 이제 떨어졌던 아이 있잖아요. 했는데 이제 떨어졌던 아이인데 이제 그런 아이들 중에서 이렇게 붙었어요. 저희도 이제 생각하기에 영재고에 떨어진 거에 대해 굉장히 저 정도 아니면 붙을 텐데 이렇게 떨어지는 아이들 있을 수 있잖아요. 당일날 또 뭐 하루 시험 보는 거고 뭐 그러다 보니까 자기 실력을 이렇게 발휘하지 못했던 아이들도 있을 수 있는데 이런 아이들이 나중에 이제 다시 또 끝나고 나서 과학고를 도전하죠. 대부분은 과학고 인원도 아까 보세요. 100명 뽑는데 880명 지원하잖아요. 엄청난 경쟁률이거든요. 근데 그 880이라는 숫자가 대부분 어떤 아이들이냐면 영재고 지원했던 애들 있잖아요. 경기도 쪽에서 영재고 지원했던 애들. 제가 보기에는 뭐 거의 한 반 이상 되지 않을까요? 그죠? 하여튼 영재고 떨어지면 여기 다 집어넣으니까. 다 한 번씩은 집어넣어요. 집어넣었다가 이제 뭐 안 되면 안 되는 거고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렇게 집어넣는 거니까 과학고를 염두에 두신다고 생각하면 영재고 입시 트랙으로 마찬가지로 들어가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지 확률이 높아져요. 그리고 경험 삼아 하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경험 삼아 시킬 거면 이 트랙에 안 들어오시는 게 좋아요. 그럼 가성비 떨어지는 일이에요. 그거 뭐 하다가 뭐 그냥 그러기에는 너무 시간이 너무 편중되게 지금 이렇게 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아까 학습 바란스 얘기를 하는데요. 중학교 1학년 때부터 만약에 경시수학 트랙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러면 국어나 영어 떨어졌을 때 국어하고 영어 완전히 이런 게 무너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스케줄이 이렇게 돼요. 중학교 1학년에서 2학년 요때까지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점선 있는 데 있잖아요. 초등학교니까 중학교 1학년부터 중학교 2학년 1학기까지는 설사 영재고 트랙에 들어온다 하더라도 영재고 입시반에 들어온다 하더라도 수학은 3일이에요. 수학 3일. 수학은 3일. 월수금 또는 화목토 이렇게 3일을 다녀요.
3일을 다녀서 경시 수학을 하는 거예요. 3일만 씁니다. 3일만. 그런데 수학 3일을 쓰는 건데 시간은 대신에 6시부터 밤 12시까지예요. 6시부터 밤 12시까지 수학을 쓰는 거예요. 그럼 화목토 남잖아요. 그때 뭐 영어하고 국어 시키세요. 괜찮습니다. 시간 돼요.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똑같잖아요. 예? 과학은 주말에 하면 되죠. 과학은 주말에 해야죠. 영재고 입시하는데 주말에 놀려고 하면 안 되죠. 그래서 과학은 주말에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이런 특강들이 배치가 돼 있어요. 그래서 그때 뭐 중등과학을 하건, 보통 중학교 1학년 정도 되면 이제 물리, 화학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중학교 1학년 때 주말을 쓰면 돼요. 그래서 그렇게 1학년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쭉 준비하고. 그럼 수학은 주로 그때 하는 게 뭐냐면 KMO를 준비하는 거예요. 경시 수학. 근데 과학도 뭐 하냐면, 과학 때도 올림피아드 있죠. 물리 올림피아드, 화학 올림피아드. 어차피 경시 공부를 시켜야 되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시킬 거예요. 시켜서 이렇게 시키고, 그리고 이런 올림피아드 준비를 그럼 언제 하냐? 주로 화학이나 물리 올림피아드는 주로 방학 때 있어요. 여름방학 전후로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기말고사 끝나고 뭐 이럴 때 있기 때문에 그 시간 활용해서 확 준비하면 돼요. 이것도. 이렇게 준비하면 되니까 학습 바란스는 중학교 2학년 1학기 것까지는 3일 정도 하고 주말을 쓰는 거기 때문에 시간이 3일 정도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때 수학하고 국어하고 영어 이런 것들을 준비하면 돼요. 그렇게 준비하면 되고, 그리고 시험 때 되면 다 이렇게 홀딩을 해요. 내신 준비하라고. 시험 때 되면 그 시험 기간 있잖아요. 그때는 내신 준비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홀딩을 해요. 홀딩을 해주고, 그때는 수학 선생님들이 수학 과목에 대해서 내신 대비도 좀 같이 해주고, 뭐 과학도 내신 대비 해주고 이렇게 해요.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하다가 2학년 여름방학 있죠? 여름방학. 1학기 끝나고 바로 여름방학. 이때부터는 이제 영재고 입시반으로 완전히 편입을 해야 돼요. 이때부터 해서 5월까지, 그러니까 5월까지죠. 5월 말까지는 영재고 입시 집중 대비반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때는 주 7일을 수업을 합니다. 왜냐하면 수학 3일 하고요. 과학, 물화, 생지, 이때부터 이제 생지 해야 되잖아요. 생지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때부터는 뭐 국어하고 무슨 영어하고 이럴 시간 없어요. 그건 그냥 시험 때만 하는 거고 학교 가면서만 하는 거예요. 이때부터는 뭐 학원 다니고 이럴 시간 없어요. 그러니까 요 전까지 다 스케줄상 좀 이렇게 해놓고 한 10개월 정도는 10개월 정도 되잖아요. 한 10개월 정도 되는 기간은 완전히 그냥 집중적으로 영재고 입시에 달라붙어서 해야 돼요. 보통 그때 거의 뭐 한 입시에 임박해서는 보통 1시까지 남아서 계속 시켜요. 아이들 계속 시키고, 뭐 일요일 날도 하루 종일 나와서 하고, 선생님들도 뭐 거의 막 이때는 거의 선생님들도 막 영혼이 막 털려가지고 다 이렇게 하여튼 애들도 막 굉장히 막 예민해져 있고 막 이런 그런 시기예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입시를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스케줄은 전체적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니까 뭐 하여튼 많은 아이들이 여기에 도전을 하고 있고, 사실은 여기에 들어가기만 하면, 영재고나 과학고에 들어가면 뭐 사실은 그렇게 막 수능 공부 막 가슴 졸이면서 그렇게 공부는 안 하죠, 아이들. 그래서 하여튼 여기 들어갈 수 있으면, 그리고 학교에서도 대학에서도 뭐 이 아이들은 워낙 특별한 아이들로 취급을 하니까 들어갈 수 있으면 굉장한 아마 혜택을 받는 아이들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얘기는 이걸로 마치기로 하고요. 혹시 뭐 궁금한 게 있으신 분들은 여기 남으시면 제가 좀 개인적으로 상담해 드릴 거고, 재원생들은 여기 담당 선생님들 나와 계시니까 상담 받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